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성실한 남편 만나서 평생 행복하게 살았고, 사고로 남편이 떠난 후에는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던 남편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풍족했고,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취업까지 잘해서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늘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은 전부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도 자식도 지금 제 손에는 그 무엇도 남지 않았어요. 나름 순탄했다고 생각한 삶 막바지에 이런 시련이 찾아올 줄은 몰랐네요. 지금부터 썰맘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남편과 함께 아들 하나를 낳아 길렀어요. 남편은 젊었을 때부터 성실하고 야망도 컸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회사 일에 목을 맸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집안 살림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일만 하는 남편을 그냥 두었던 게 문제의 시작이었지만 그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열심히 살 때여서 저는 아무런 불만도 없었네요. 그렇게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열심히 일했고 50대가 되었을 때는 드디어 임원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직원들이 열어준 승진 축하 파티에 참석하느라 집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여전히 남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회사에만 가득했지만 덕분에 살림은 무척 풍족했습니다. 일찍 돈을 모은 덕분에 강남의 아파트도 가지고 있었고 임원이 된 후에는 빌딩도 3개나 구입했지요. 물론 그 많은 재산을 오로지 월급만 가지고 만든 건 아닙니다. 남편은 회사일 뿐만이 아니라 돈 버는 재주도 뛰어났거든요. 저는 오로지 집안을 돌보고 아들을 키우면 되던 시기였지요. 그러는 사이 아들은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지하철로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거리였지만 아들은 굳이 자취를 선택했어요. 성인이 되었으니 자립하고 싶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남편도 찬성했고요. 그렇게 아들이 집을 떠나고 저 혼자 집에 남으니 그렇게 썰렁할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저만 느꼈던 게 아니었습니다. 늘 단단하고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일 것 같지 않았던 남편이 하루는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애 떠나고 나니까 사람 사는 집 같지가 않네. 별일이네요. 당신이 그런 생각도 할 줄 알았어요? 나라고 뭐 감정이 없나? 아들이라서 출가해도 별 상관없을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아닌가 봐. 자식 떠나보내는데 부모가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제 곧 군대 가고 졸업하고 하면 집 떠나는 거 금방이에요.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거예요. 그래야겠지? 그나저나 나 올해 휴가 좀 길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여행이나 다녀올까? 웬일이에요? 일 안 바빠요? 일이야 바쁜데 뭐 그걸 뭐 나 혼자 하나? 나도 임원 연차가 점점 쌓이니까 이젠 슬슬 뒷방 긁으니 신세야. 할 일도 별로 없어. 저야 좋죠. 우리 신혼여행 다녀온 이후로 단둘이 여행 간 적은 없잖아요. 그랬나? 그럼 어디 해외라도 다녀올까? 번잡하게 해외까지 갈 필요 있나요? 그냥 강원도나 다녀와요. 제가 괜찮은데 알아놨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들이 집에서 나간 후 모처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나 젊었을 때랑은 다르게
주름도 늘고 몸도 많이 불었지만 단둘이 떠난 여행은 무척 즐거웠어요. 별것도 아닌 걸로도 자꾸만 웃음이 났고 소나기를 피하느라 들어간 집에서 먹었던 떡볶이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하지만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 추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좋은 일은 언제나 너무나 짧게 끝나는 것 같아요. 모처럼 남편과 여행을 즐기고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그날도 비가 무척 많이 왔습니다. 늦은 밤비도 오는데 급히 서울로 돌아가려다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고 운전하던 남편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사고의 후유증으로 청각장애를 앓게 되었고요. 모든 것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남편은 벌어놓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먼저 떠나고 말았네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도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보험금은 둘째치고 그 전에 모아둔 재산이 이미 많았거든요. 그 사이 빌딩은 5채로 늘어났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만으로도 대출 이자와 제 생활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는 남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어요. 하루 일을 마치고 퇴근해도 제 시간에 들어오는 법이 없는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허전하고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거기다 귀까지 잘 안 들리게 되면서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제 허전함을 태워준 것이 바로 아들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은 제가 걱정되어 살던 자취방을 정리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어느 정도 청력이 남아있던 때라서 옆에 누가 있을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도 안 계신데 어머니 혼자 집에 둘 수는 없다면서 그럴 필요 없다는 제 만류를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마음은 안 그랬지요. 아들이 먼저 제 걱정을 해주고 배려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들 키운 보상을 다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갈수록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면서 아들에 대한 의존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갈 때쯤엔 보청기도 소용이 없어서 바로 옆에서 말을 해도 소리치듯 크게 이야기해야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땐 너무 무서웠어요. 바로 옆으로 차가 지나가는데도 몰라서 길에 나갈 수도 없었고 아는 사람이 불러도 말이 들리지를 않으니 대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입모양을 읽어서 어찌어찌 간단한 대화 정도는 했지만 그것뿐이었어요. 결국 제게 남은 것은 곁을 지켜주는 아들뿐이었지요. 아들은 귀가 들리지 않는 저를 돌보면서도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아들이 들어간 회사는 무슨 투자회사였는데 연봉도 높은 편이고 하는 일도 아들은 만족하는 것 같았죠. 매일 아침 밝게 웃으며 집을 나서는 아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제 아빠처럼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아들의 지친 표정을 볼 때마다 세상으로 나간 아들이 잘 적응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삶의 유일한 낚시였고 희망이었네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는 게 문제였지요. 저를 담당하시던 주치의께선 일반적인 치료로는 청력 손실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조심스레 수술을 권하셨습니다. 이젠 그냥 안 들리신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인공 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공 달팽이관 이식 수술이요? 그거라면 다시 들을 수 있나요?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그 수술도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술법이 개발된 지도 꽤 오래됐고 그 사이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성공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어차피 이대로라면 환자분 청력이 완전히 소실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수술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이식 수술로 다시 들을 수 있다는 말을 처음에는 잔뜩 기대를 했지만 이어지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수술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수술이 가능한 조건이 따로 있었고 그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수술 자체의 성공률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무엇보다 수술을 받고 나서 적응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면 일단 수술을 최우선으로 고민했겠지만 그때는 아직 조금이나마 소리가 들리던 상태여서 겁이 나더군요. 마음 같아선 아들과 수술 문제를 상의하고 싶었지만 얘기를 꺼내면 곧바로 수술부터 하라고 할 게 뻔해서 말도 못 꺼내고 혼자 고민만 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우려했던 것보다 청력이 사라지는 속도가 조금은 느렸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화는 힘들었지요. 그런데 그맘때쯤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인사하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저 반가웠습니다. 어느 부모가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겠다는데 좋아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곧 반가움은 사라지고 걱정이 시작됐지요. 기껏 인사하겠다고 찾아왔는데 시어머니 될 사람이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말도 못 알아듣고 그러면 괜히 아들에게 흠이 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제가 그런 걱정을 한다는 걸 먼저 눈치채고 이미 그쪽도 다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공손하게 인사하는 예비 며느리의 첫 마디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울컥 솟구쳤습니다. 제 귀가 어둡다는 걸 알고 엄청나게 큰 소리로 이야기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 만나기 전에 했던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 대화를 나눠보니 사람이 참 괜찮더라고요. 일단 저를 배려하는 모습부터 마음에 들었고 직업도 성격도 무엇 하나 흠잡을 것이 없었네요. 그래서 옳다구나 싶어 그 자리에서 결혼을 허락했지요. 지금도 가끔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던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표정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인사를 마치자 상견례 날짜는 금방 잡혔어요. 어차피 제가 다른 약속을 잡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예비사돈 쪽에서 제 사정을 봐주셔서 최대한 제가 편한 장소로 약속을 잡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음 편하게 상견례 자리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놓게 되었죠. 몸도 불편하신데 약속 장소를 밖으로 잡아서 죄송해요. 그래도 상견례인데 집에서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이가 어찌나 뭐라고 하던지.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이야기 나누기도 좋네요.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배려해야죠. 앞으로 사돈 되실 분인데. 예비 며느리처럼 예비 사돈도 일부러 저를 더 신경 써주시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귀가 안 들리는 게 무슨 벼슬도 아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제 사정 신경 써주길 바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동한 건 그분들의 마음 씀씀이었어요. 제 귀가 이전병이나 그런 건 아니니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하고 못하고 할 일은 아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예비사돈이 귀가 안 들린다고 하면 누구든 좀 꺼림직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예비 며느리도 예비사돈도 그런 내색은 전혀 비추질 않았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마음에 들었던 거죠. 이런 배려심 많은 집안과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었네요. 그렇게 예비사돈과의 상견례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부터 시작해서 제 귀에 문제가 생긴 걸 알고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던 날, 그리고 첫 월급으로 사온 내복까지. 그때는 하나하나가 다 가슴에 맺힐 정도로 시리고 아픈 일이었는데 이제 와 돌이켜보니 아무리 힘든 일도 이겨내면 다 추억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모진 시간을 이겨낸 저와 저희 아들이 대견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의 앞길을 잘 헤쳐나가는 아들이 기특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 모두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저 또한 예비 사돈댁의 가풍이 마음에 들었으니 결혼 준비는 무척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여전히 전 돈을 버는 일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하는데 모든 것을 최고로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 하지도 못하는 컴퓨터를 뒤져서 결혼식을 올릴 호텔도 알아보고 예비 며느리에게 선물해줄 최고급 드레스도 찾아놓았죠. 집은 당연히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사두었고요. 그때도 이미 그런 나이는 아니었는데도 무슨 신보가 들었는지 그런 준비들 모두 아들 모르게 추진했습니다. 평생을 그래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야말로 아들을 제대로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것들을 알게 된 아들은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어머니, 뭐하러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호텔의 드레스. 저희 결혼식 이렇게 거창하게 할 생각 없어요. 그래도 평생 한 번뿐인 결혼인데 이왕 하는 거 최고급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새아가 생각은 다를 텐데. 미영이 생각도 저랑 마찬가지예요. 좋은 호텔에서 결혼식 올리고 좋은 드레스 입으면 뭐해요. 그거 다 한 번 쓰고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있으세요. 너 이렇게 출가하고 나면 난 돈 쓸 데도 없어. 쓸 데도 없는 돈을 뭐하러 아껴. 어머니,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 힘들 때는 있어도 돈이 남아서 힘들 때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데 돈 쓰지 마세요. 대신 신혼여행은 꼭 같이 가주세요. 뭐? 내가 왜 네 신혼여행을 따라가? 아서라, 나 그렇게 눈치 없는 엄마 아니다. 어머니, 평생 아버지 뒷바라지 하시느라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보셨잖아요.
제가 감사의 의미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거 다 미영이랑 얘기된 거예요. 장인 장모님도 다 같이 가시기로 했고요. 뭐? 사돈 어르신도? 네. 제가 비행기표도 미리 다 예약해뒀어요. 아휴, 벌써 비행기표까지 사놨어? 그래야 어머니가 나중에 다른 말씀 안 하시죠. 저 이미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때 가서 다른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앞에서야 당연히 부담스럽다고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는 했지요. 하지만 아들은 완강했습니다. 평생 자기 키우고 돈 버느라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좀 쓰면서 살아야 하지 않냐면서 자기들이 모실 테니 무슨 일이 있어도 여행은 꼭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안 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몇 번 버티다 결국 그러겠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세상에 어느 아들이 자기 신혼여행에 어머니를 데려가겠어요? 며느리는 또 어떻고요? 제가 정말 아들을 잘 키웠거나 아들이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하고 생각하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 같았죠. 그렇게 결혼식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괜히 제 생각에 이것저것 준비했던 것들을 다 취소하고 나니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아들 하는 양을 지켜보기만 했죠.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로 뭘 해주지는 못하니 차라리 수술이라도 받아서 놀라게 해줄까? 사실 결혼 자체는 빠르게 결정됐지만 식장 잡고 준비하는 게 저희 때랑은 다르게 여러모로 복잡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들이 하는 일이 있어서 예식장이 있다고 아무 때나 결혼할 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은 벌써 결정했는데 결혼식은 1년 남짓 이유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인공 달팽이관 이식수술의 재활기간이 대략 그 정도였거든요. 물론 수술이 잘 돼야 재활도 하는 거지만 잘하면 결혼식장에서 아들 내외와 사돈어른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맘때쯤 아들이 먼저 강남에 구입한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사실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집에서 좀 멀기도 했고 어차피 합칠 상임인데 조금 빨리 합친다는 이유에서였죠. 대학에 입학했을 때나 군대 갔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정말 집을 떠나는 것이었지만 처음처럼 허전하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몰래 수술과 재활을 하려면 그 편이 더 낫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아들이 신혼집으로 떠나자마자 곧바로 의사 선생님을 만나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하겠다고 말씀드리니 저보다 의사 선생님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민하는 동안에도 벌써 몇 건이나 인공 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했다며 이제껏 실패한 적이 없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 장담까지 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안심되었네요. 그렇게 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실 수술실에 들어갈 때까지도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안절부절 못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이제는 거의 들리지도 않는 상태여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눈 딱 감고 수술받았죠. 그리고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처음 소리를 듣는데 잡음은 있었지만 너무나 오랜만에 듣는 사람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수술이 끝나고도 저는 내내 병원에 다니며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게 인공 달팽이관을 이식했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조정도 해야 하고 제 연습도 필요하고 하여튼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것들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도 못 듣던 사람이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뭐가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렇게 전 아들의 결혼식 전까지 청력을 회복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았고 결혼식이 있을 때쯤에는 치료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의 결혼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미용실에서 머리도 하고 한복까지 차려입은 채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 결혼식도 아닌데 혼자 너무 설렜는지 예식 시간보다 너무 일찍 도착해버렸어요. 이제 길은 잘 들리니 어디 카페라도 가 있을까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제 차림이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일찍 예식장에 들어가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곧 아들과 며느리가 올 시간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식장에 올라가니 제 생각과는 다르게 아들과 며느리, 심지어 사돈까지 벌써 예식장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가서 아는 체를 하려고 하는데 왠지 세 사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무슨 작당모이라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세 사람이 서 있는 곳 옆 벽에 몰래 붙어서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오늘 시 끝나고 비행기만 뜨면 다 끝이에요. 아유, 난 아직도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어차피 언젠가는 네가 다 받을 돈인데. 어머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돈은 때가 있는 거라고요. 당장 눈앞에 투자 기회가 놀렸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그 돈 받아봐야 다 헛거예요. 안다. 나도 알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구나. 사람이 할 짓 못할 짓이 따로 있나요? 필요하면 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제가 하는 일이잖아요. 장모님이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래, 알겠다. 그나저나 그쪽에는 준비 다 해놓은 거지? 물론이죠. 공항 도착하자마자 자리 부족하다는 핑계로 차 따로 탈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아서 사람 안 다니는 시골에 버려주기로 했어요. 그 다음엔 적당히 찾는 척하다가 실종 소리하면 상속받을 수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보험금도 나올 거고요. 처리해준다는 사람들은 확실한 거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프로예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준 돈이 얼만데요. 다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네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믿긴 믿겠는데 혹시 일이 잘못될까봐 난 너무 두렵고 걱정된다. 사돈, 정말 못 듣는 거 맞는 거지? 그럼요. 설마 제가 그것도 확인 안 했을까봐 그러세요? 오늘 아침에도 통화 어렵다고 문자로 얘기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과 사돈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결혼식에 돈 쓸 필요 없다고 했던 것도 난데없이 같이 신혼여행을 가자고 했던 것도 전부 돈 때문이었어요. 아들은 남편이 제게 남긴 유산을 하루라도 더 빨리 받을 생각으로 그런 무서운 짓을 꾸민 거예요.
심지어는 며느리와 사돈까지 함께 말이죠.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럴 때 당장 뛰쳐나가 머리채를 잡고 난장을 피우던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가 안 되더군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선 무슨 수도꼭지라도 튼 것 마냥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데 닦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오로지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들도 그 마음을 알고 제게 늘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그런 아들이 어차피 받을 유산 좀 더 일찍 받겠다는 이유로 저를 해외에 버리려고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네요. 그렇게 저는 예식 시간이 다 되도록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당장 목숨이 오가는 상황이 아닌데도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더라고요. 처음 아들이 태어나던 날, 대학에 입학하던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과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던 날까지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이제는 추억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이 마치 대모처럼 박혀서 가슴을 헤집어댔습니다. 너무 쓰리고 너무 아팠어요. 그깟 돈이 뭐라고 아들이 어머니를 버리게 만드는 건지. 돈이 밉고 돈 때문에 폐륜을 저지르려는 아들이 밉고 그런 아들을 놀라게 해주겠다고 고단한 재활치료를 건딘 저 자신이 미웠습니다. 그러자 허탈함과 허망함은 어느새 분노로 변해 있더군요. 사람이 셋이나 모였는데도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괘씸했고 이제껏 키워준 은혜를 저버리고 그깟 돈 때문에 저를 버리려고 한 아들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러자 풀렸던 다리에 힘이 돌아오고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흘러내리던 눈물도 멎더군요. 저는 다시 힘을 내서 결혼식장에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사돈 내외는 들어오는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더군요. 어머니,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얼른 이쪽으로 오세요. 아들은 여전히 제 귀가 안 들린다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싸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다 들리니까 소리 지르지 마라.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말을 못 믿으면서도 설마 그럴 리가 있냐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제 말 들리세요? 그래, 다 들린다. 그러자 아들과 사돈이 마치 얼음 조각처럼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자기들 계획이 다 틀어지게 생겼으니 그랬겠죠. 하지만 내가 그걸 아는지까지는 몰랐을 테니 어색한 표정으로 축하를 건네더군요. 아이고, 사돈, 어떻게 다시 들이시게 된 거예요? 청력은 못 차는 거 아니었어요? 인공 달팽이관 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그동안 안 하고 있었는데 아들 결혼식장에선 제대로 듣고 싶어서 작년에 수술했죠. 그러자 황망한 표정의 아들에 끼어들더니 멋쩍게 웃으며 묻더군요. 그러셨어요, 어머니? 아유, 그럼 미리 말씀을 하시지. 오늘 아침에도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시길래 저는 어머니가 안 들리시는 줄 알았잖아요. 왜? 귀 잘 들리면 못 갖다 버리니까? 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
너희 세 사람이 하는 얘기 아까 미리 와서 다 들었다. 뭐가 어쩌고 어째?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사람 시켜서 날 갖다 버린다고? 그래놓고 실종 처리한 다음에 재산을 가져가. 그게 아들이 애미한테 할 짓이냐? 저는 일부러 식장에 있는 하객들 전부 다 들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귀도 안 들리는 몸으로 네 뒷바라지 하느라 내가 무슨 고생을 했는데. 그깟 유산 좀 일찍 받으려고 날 해외에 갖다 버리려고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저랑 얘기하세요. 예. 왜? 다른 사람들 들으면 부끄러워. 지엠이 갖다 버리는 건 안 부끄럽고 남들 듣는 건 부끄러워. 어머니, 일단 제 얘기부터 좀 들어보시라고요. 아들은 끝내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저를 끌고 구석으로 들어가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하객들은 전부 제 얘기를 들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벌써 페리나니 몹쓸 놈이니 살인자냐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자 저를 끌어당기는 아들의 손이 더 거칠어졌어요. 어머니, 좀 들어가시자고요.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뻗치더군요. 그래서 절 잡아 끄는 아들에게 달려들어 예복을 푹푹 찢어 던졌습니다. 이깟 예복으로 짐승 같은 심성이 가려질 것 같어. 돈 몇 푼 때문에 지엠이 갖다 버리려는 네 심보가 이딴 걸로 가려질 것 같냐고. 넌 이제 내 아들 아니다. 너나 네 와이프나 저기 저 여자나 다 죄다 같은 것들이야.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이 짐승 같은 것들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아들의 손에 뿌리치고 예식장을 뛰쳐나와 버렸네요. 그 후로 아들에게선 거의 10분에 한 번꼴로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당연히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죠. 하지만 전 전화도 받지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도 없는 일이었고 그런 아들과 다시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살던 집을 처분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변호사를 통해 남편이 물려주었던 재산을 전부 처분해버렸어요. 짐승 같은 놈에겐 10원 한 장 물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모든 재산을 처분하니 금액이 상당하더군요. 저는 그 돈을 몇 군데 보육원에 기부했습니다. 저는 잘못 길러 아들을 괴물로 만들었으니 그 죄를 갚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더군요. 지금은 제가 기부한 보육원 중 한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를 들으니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식장에 아들이 다니던 회사의 대표도 있었던 모양인데 아무리 돈 만지는 회사라도 인성이 저 따위인 사람을 어떻게 직원으로 쓰냐며 그 자리에서 옷 벗으라고 통보했다더군요. 대표가 그러고 식장을 나갔으니 남은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었지요. 결혼은 무산되었고 아들은 눈치를 견디다 못해 회사를 나왔다더군요. 예비 며느리는 직업이 공무원이었는데 그쪽도 그만두게 되었다더라고요. 마음 한 번 잘못 먹은 탓에 자기들 인생을 자기 손으로 망친 거지요. 그 후로도 아들은 계속 저를 찾아다니다가 변호사까지 만난 모양인데 제가 전 재산을 전부 보육원에 기부했다는 말을 듣고는
넋이 나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도 그 돈이 자기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니.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건지. 저는 그저 열심히 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아들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남편은 돈만 죽어라 벌다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성이 파탄난 상태였으니까요.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이들만 돌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위안이자 속죄니까요. 끼리끼리 만나서 결혼을 감행하려 하다니. 자기 부모 갖다 버리는 놈, 나중엔 장인 장모도 갖다 버리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나요? 그래 부모는 왜 그걸 모를까요? 참 안타깝고 애석한 일입니다. 사연 함께 읽어주신 구독자님들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럼 저는 더 반전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